제8화 마이너스 정통 앞에서 멈추다. 숲은 깊어질수록 소리를 숨겼다. 낮에는 바람이 잎을 흔들며 길의 존재를 드러냈지만 해가 기울자 그 흔적마저 사라졌고 어둠은 소리를 삼키는 방식으로 자리를 넓혀갔다. 소녀는 그 속도를 의식하지 않았다. 한 발씩 옮기는 동안 땅의 기울기와 흙의 질감이 먼저 전해졌고 그 다음에야 시야가 따라왔다.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어깨를 스친 상처는 아물어가는 중이었고 옆구리의 뻐근함은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균형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숨을 고르는데도 시간이 덜 걸렸고 심장의 박동이 갑작스레 튀어오르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는 그 변화를 붙잡지 않았다. 붙잡는 순간 과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길가에 부서진 수레가 보였을 때 그는 먼저 멈췄다. 바퀴 하나가 빠져 있었고 짐은 가지런하지 않게 흩어져 있었다. 급히 털어낸 흔적이었다. 수레 아래쪽 바퀴 자국이 겹친 자리에는 마른 피가 남아 있었고 그 자국은 길을 벗어나 숲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소녀는 발자국의 깊이를 보았다. 급하게 뛰어간 흔적과 무거운 것을 끌고 간 흔적이 섞여 있었다. 숫자는 많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오래 곱씹지 않았다. 충분했다. 숲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달라졌다. 냄새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야 형태가 드러났다. 두구의 시체가 나무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 옷은 찢겨 있었고 몸에는 여러 개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깊지 않았다. 죽이기 위한 배임이 아니었다. 고통을 주기 위해 남긴 흔적이었다. 소녀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서 있는 자리에서 상처의 방향과 간격을 눈으로 더듬었다. 질긴 흔적이었다. 그 판단이 머리보다 몸에서 먼저 나왔다. 그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발자국을 따라 움직였다. 한참을 걸었을 때 불빛이 보였다. 모닥불이었다. 불 주변으로 5개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어두움을 가르며 번졌다.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고 금속이 닦이는 소리가 그 사이를 메웠다. 소녀는 나무 뒤에 섰다. 숨을 고르지 않았다. 멈추지도 않았다. 그저 서서 그 장면을 받아들였다. 이곳에서는 선택이 빠를수록 좋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 남자가 웃으며 말을 던졌고 다른 이가 그의 맞장구를 쳤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목적이 분명한 자들의 말은 늘 짧았다. 다음에 어디로 갈지, 무엇을 더 가져갈지, 누가 먼저 나설지, 그 사이에 사람의 생명은 계산에 들어있지 않았다. 소녀는 나무에서 나왔다. 그의 발소리가 모닥불 옆에서 멈췄을 때 웃음이 끊겼다. 5개의 시선이 동시에 그를 향했다. 잠시의 정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칼이 뽑혔다.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지만 망설임도 없었다. 소녀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느리게 가라앉았다. 흐름은 깊지 않았고 길지도 않았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을 때 그는 피했다. 칼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고 동시에 손이 움직였다. 손목이 꺾였고 칼이 떨어졌다. 소리는 크지 않았다. 바닥에 닿는 순간의 금속음이 모닥불 타는 소리에 묻혔다. 두 번째 남자가 옆에서 들어왔다. 소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칼을 집어들었다. 무게가 손에 걸렸다.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세우지 않았다. 다리를 향해 짧게 휘둘렀고 살이 갈라지며 남자가 쓰러졌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움직였다. 거리가 가까웠다. 소녀는 몸을 틀어 하나의 팔을 베고 곧바로 반대쪽 어깨를 스쳤다. 깊지 않았다.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마지막 남자는 뒤로 물러났다. 도망치려 했다. 소녀는 그 앞을 막았다.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그 안에는 두려움과 함께 분명한 악의가 남아 있었다. 남자가 칼을 던졌다. 소녀는 피했다. 칼은 빗나갔고 땅에 꽂혔다. 남자는 다시 달려들려 했다. 기어서라도 붙겠다는 눈빛이었다. 소녀는 멈췄다. 살려두면 다시 해칠 것이다. 그 판단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다가가 남자의 목 위에 발을 올렸다. 힘을 주었다. 짧은 소리가 났고 몸이 풀렸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네 명은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이튿날 마을 근처에서 소문이 돌았다. 강도들이 당했다는 말, 한 명만 죽었다는 말, 나머지는 살았다는 말이 섞여 흘렀다. 소녀는 그 소리를 지나쳤다. 멈추지 않았다. 길은 북쪽으로 이어졌다. 멀리서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위로 백색의 문양이 스쳤다. 익숙한 상징이었다. 그는 그곳에 다가가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소녀는 다시 숲으로 들어갔다. 나무 아래에 앉아 숨을 멈추고 심장을 가라앉혔다. 흐름은 짧게, 얕게 이어졌다. 배워야 할 자는 따로 있었다. 그 기준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길이 넓어지기 시작했을 때 소녀는 오히려 걸음을 늦췄다. 숲을 벗어나자 땅의 성질이 달라졌고 발을 디딜 때마다 전해지던 미세한 저항이 사라진 대신 몸은 균형을 더 정확하게 요구했다. 다져진 흙 위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그대로 드러났고 작은 흔들림도 숨의 리듬을 건드렸다. 그는 그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반박자 늦추는 움직임이 이제는 습관처럼 몸에 남아 있었고 그 습관 덕분에 심장의 박동이 급격히 튀어오르는 일은 줄어들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 않고도 필요한 만큼만 공기를 받아들이는 법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멀리서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도 아니고 다툼도 아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는 말소리와 발걸음,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쇠붙이의 마찰음이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였다. 소녀는 그 소리가 가까워지기 전에 멈췄다. 길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나무 뒤에 숨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시야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몇 명의 행인이 지나갔다. 짐꾼 둘은 고개를 숙인 채 발만 보며 걸었고 상인은 주변을 살피느라 걸음이 잦았다. 그 뒤를 따르던 사내 둘은 달랐다. 허리에 찬 칼이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흔들렸고 시선은 앞과 옆을 동시에 훑고 있었다. 정통의 사람들이다. 그 판단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옷에 새겨진 문양, 칼자루의 형태, 허리에 묶은 끈의 색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것들은 모두 익숙한 기억을 불러왔다. 소녀는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년을 스쳐 지나갔다. 혹은 보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소녀는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숨은 얕게 유지했고 심장의 박동도 크게 울리지 않았다. 그들이 남긴 공기가 길 위에 남아 있었다. 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약재의 향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그는 그 냄새를 들이마시지 않았다. 입을 다문 채 천천히 내쉬었고 그제야 가슴 안쪽의 압박이 조금 가라앉았다. 몸은 여전히 반응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신맥이 끊어진 자리 근처에서 미세한 불편함이 올라왔다. 통증은 아니었다. 대신 그곳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그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 더 깊은 숨을 시도하지 않았고 흐름을 끌어올리지도 않았다. 정통과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싸움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았다. 도망을 뜻하는 것도 아니었다.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몸이 먼저 긴장한다는 것을 그는 인정해야 했다. 길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자 작은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울타리는 낮았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장터라 부르기에는 초라했지만 사람들은 모여 있었고 물건과 말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소녀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돌며 상황을 살폈다. 정통의 표식이 곳곳에 보였다. 깃발은 아니었지만 기둥에 묶인 천 조각과 우물 옆에 세워진 나무패에는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보호를 의미하는 표시였다. 그 보호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마을 밖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그는 멈췄다. 한쪽은 정통의 표식이 이어지는 넓은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숲으로 이어지는 좁은 샛길이었다. 두 길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닿는 방식은 전혀 달라 보였다. 아직은 아니다. 소녀는 샛길로 발을 옮겼다. 숲의 가장자리였다. 나무는 빽빽하지 않았고 햇빛이 가지 사이로 흩어져 내려왔다. 그늘과 빛이 번갈아 몸 위를 스쳤고 그는 그 변화에 맞춰 숨의 깊이를 조절했다. 짧게 들이마시고 더 짧게 내쉬었다. 숲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을 때 그는 즉시 멈췄다. 이번에는 숨이 흔들리지 않았다. 발소리는 하나였다. 무겁지도 급하지도 않았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소녀는 나무 뒤로 물러섰다. 칼에 손을 얹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사내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옷은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허리에는 칼이 매여 있었다. 걸음걸이는 경계심을 품고 있었고 시선은 땅과 주변을 번갈아 훑고 있었다. 정통의 협객이었다. 소녀는 그를 오래 관찰하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적에는 없었고 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통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다. 사내가 지나치려는 순간 소녀는 일부러 한 발을 내디뎠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숲 안에 울렸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사내가 멈췄다. 고개를 들었고 곧바로 소년을 발견했다. 손이 칼자루로 향했지만 뽑지는 않았다. 경계와 자제 사이의 거리였다. 누구냐? 짧은 물음이었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숨을 고르며 가슴 안쪽에 압박이 올라오지 않는 선을 유지했다. 사내의 시선이 소년의 옷과 손 그리고 칼이 없는 허리로 내려갔다. 길을 잃었나? 이번에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칼자루에서 손을 떼었다. 긴장이 아주 조금 풀렸다. 그 미세한 변화가 소년에게는 분명히 보였다. 소년은 한 걸음 물러섰다.
도망이 아니었다. 선을 그은 것이었다. 사내는 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잠시 서서 소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길을 이어갔다. 그 뒷모습이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통과 다시 마주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싸움도 추격도 없었다. 그럼에도 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심장의 박동이 평소보다 길게 이어졌고 숨을 고르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다. 소년은 그 자리에 앉았다. 땅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가슴 안쪽에서 올라오는 반응을 하나하나 흘려보냈다. 아직은 맞서 설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 그 판단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나왔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시 숲 안쪽으로 향했다. 길은 멀었고 마주칠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정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칼을 들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다.